안녕하세요. 1번이 운명인 가민경입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 저는 2주 전에 SNS를 통해서 가민경의 5가지 다짐을 하나씩 발표를 하였습니다. 원래 이게 청년 비례대표 정치 캠프이기 때문에 세 번째인 이 청년 자립 지원법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였는데요. 청년 문제라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몇 주 고민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인 이 시민의정활동 평가단을 의정평가단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법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05년 5월 14일 SBS 열린TV 시청자 세상 322화에 나왔던 방영되었던 영상입니다. 이때 방송에서는 시청자 모니터 요원과 방송언어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현재 방송법 제31조에서는 방송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제87조에서는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해서 시청자가 직접 평가를 한다. 저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 사업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들이 서로 연대하여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은 공공재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을까요? 현재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안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소수에 의한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계파정치, 금권정치, 법안 날치기와 같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하여금 국민들은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금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치자금법을 손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석패율제나 아니면 권역별 그런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유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창의적인 법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10년간의 총선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2년에 열렸던 14대 총선에서는 지난 대선보다 더 높은 투표율인 71.9%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이 투표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요? 국회와 국민들이 서로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의회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고양시에서는 2006년도에 민의회와 YWC가 연합을 하여서 시의원들의 발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예산안 평가를 하였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여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2월 서대문 구의회에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 5명의 옴부즈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1999년에는 41개 시민단체 연합이 의정감시단을 연합하여서 활동을 하였고, 2004년도에는 전국 지역에 있는 참여자치단체들이 연합을 하여서 천인 네티즌 의정감시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의정감시단의 활동들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혹은 특정 상임위에 한정이 되거나 아니면 평가 내용을 시민단체 내에서만 공유를 하여서 국회와 소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회를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평가제도를 도입을 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추천 인사로 구성이 된 이 의정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평가위원회의 사무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국회 의정평가사무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의정평가위원회는 각 회기별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발언을 하게 되고 매년마다 상임위별로 그런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개정 법안 제42조의 3에 의한 단체에서 시민 대표들을 뽑게 됩니다. 이 시민 대표들은 이 16개의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상임위 임기대로 2년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평가위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별 의정평가위원장을 선임을 하게 되고 이 상임위별 의정평가위원장의 호선으로 1명의 의정평가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임시회는 2월, 4월, 6월 이렇게 이제 2달 이렇게 열리는데요. 지금 이 회기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했던 것을 다음 회기에 그 의정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이 5분에서 10분 이내에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정기회에서는 호선으로 선임된 상임 의정평가위원장이 대표로 5분에서 10분가량의 그런 평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발언은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시청 시간대에 공중파 방송에서 이것을 1회 이상 방송을 하도록 법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는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평가 발언을 정리를 하여서 보고서를 만들고 이것을 정보화하여 국민들에게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의정평가위원회의 사무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 국회 의정평가 사무처를 신설하였습니다. 총 2개의 국과 6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 있는 정무위원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서는 비용 축에서에 좀 더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주로 그 의정평가위원회와 그리고 이 사무처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의 임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비와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1년 예산을 참고하여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총 연간 1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330조 1년 예산의 0.003%에 해당을 합니다. 이것을 1인당 환산을 해보니 208원에 해당하는 그런 부담금이었습니다. 이 1인당 208원을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역구 중심의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소수를 위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굉장히 생소한 제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청년 비례대표처럼 처음에 들었을 땐 생소할지 모르지만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또 99%를 위한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현재 지금 국회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회와 국민 간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바로 희망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여자 청년 비례대표 후보 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부모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좀 지나치게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와 함께 지금 나눠드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힘들지. 예, 죄송합니다. 이걸로 고쳐야 예, 다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미혼모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17살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새어머니가 들어오시고 이후에 술집에 팔려가게 되었고요. 그 아이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출산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겠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얼마 되지 못해서 그 아이를 시설에 놓아놓고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입양이 되었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혼모 부모의 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선택하게 된 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혼외 자녀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한국은 혼외 출산율이 낮지만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동거 가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혼외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상승세를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은 되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기존의 정책들은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의 그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쪽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태어난 미혼 부모의 가족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정서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미혼모 가정의 소득은 일반 여성 가구주 평균 소득에 비해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 세대주가 여성인 가구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한 재산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원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모 같은 경우는 원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미혼모 수는 6,000명 정인데요. 실제로는 한 10,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혼 부모의 수는 2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입양을 하고 있는 아동들은 매년 1,200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을 하고요. 또 1,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국내 입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90%가 미혼모의 자녀입니다. 또한 사회적 정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교 사회연구소의 월드 밸류 서베이에서 총 36개국의 사회적으로 미혼모를 인정하는 비율을 조사했는데요. 대한민국은 36개국 중에 35위를 기록했고요. 그 비율 숫자도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법률 혜택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미혼모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 가족 정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미혼모에 대한 정책은 있지 않고요. 소득 기준과 가구 선정 기준이 둘 다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기준 충족 시 12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월 5만 원, 5세 이하일 경우 추가 월 5만 원. 즉 제가 만약에 아이를 혼자 낳게 된다면 저는 5세 미만의 아이를 키울 때까지 10만 원의 보육료를 받는 것입니다. 월 10만 원의 보육료고요. 이와는 반대로 입양을 하는 가족에게는 월 1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료나 임대주택 우선순위 이런 혜택이 있지만 사실 미혼모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출시된 고운맘 카드로 미혼모들이 출산이나 아이들의 기초 예방 접종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도 국민건강보험 가입 시에 해당이 되지만 대다수의 미혼모들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혜택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방금 거의 추가할 말씀을 드리면요. 미혼모 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는 놔주시고요. 미혼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거주할 경우에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나오게 된 퇴소 이후에는 그 혜택이 다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지원 혜택으로만 생활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개정하는 법률은 총 4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행법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이제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중복된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본 결과 미혼모라고 해서 따로 추가로 더 돈을 줄 수는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법에 따르는 급여를 부과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한부모 가족지원법 테두리 안에서
소정의 금액들을 지원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신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있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혼모 같은 경우는 원가족으로부터 갈등과 버림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기초수급 생활자로 선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초수급 생활자로 설정이 되려면 본인의 소득과 또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함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원가족의 부모들은 본인의 그 딸이나 아들이 그 혼외 출산 자녀를 낳았다고 가족으로부터 오히려 좀 이렇게 멀리 내쫓는 경향이 많아서요.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미혼모 집을 운영하시는데 기초수급 생활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찾아가서 부모의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만나주시지도 않고 지속된 잔절 상황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또 기초수급 생활 자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혼모에 관한 조항을 늘리거나 약간 부양 가족의 그 기준을 완화하게 된다면 4조 원의 예산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저는 현실성이 약간 당장은 없다고 생각해서요. 여성가족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해자에게 기초수급 생활자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는 법안을 신설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을 지금 현행 17조 2에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은 학업이나 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력을 딸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이제 되게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재임신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2006년에 서울시 미혼모 시설인 예란원이 전국 9개소 시설 재임신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청소년 미혼모 중에 31.3%가 재임신을 하는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아는 미혼모 한 명은 9번의 출산과 낙태를 했다고 얘기를 한 적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서적 치료와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부분은요 제가 넘어가겠고요.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조문은 문자로 구성되어 있어 딱딱해 보이지만 그 안에 조항 하나하나는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이 국민의 삶에 희망의 빗줄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 해리포터의 조엘 롤링은 세 자녀를 둔 미혼모였습니다. 그녀가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저소득 미혼모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태어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조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조엘 롤링 같은 미혼모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성공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영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 꿈을 포기하고 그들의 자녀에게 빈곤을 되물려주는 법안은 분명히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의 가치와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 민주통합당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의 미혼모를 배려를 위한 섬세한 법안 하나가 우리 당의 가치인 서민과 중산층을 생각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제안 이유, 실천 방안, 필요 정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처음 이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가 두 분께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 두 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법을 만들어도 왜 안 지켜지는지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두 가지를 더 첨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학교폭력 현상 이면에는
이게 이렇게 안 보일 줄 몰랐네요. 예. 아동학대, 가정폭력, 다문화가정, 가정해체, 청소년 범죄 등 복합적인 원인과 실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주체를 기존의 교육부 장관, 교육과 기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승격할 필요가 있어서 안에 6조 3항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폭력 사건이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특히 기본 계획이나 종합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늘 나오지만 이것들이 항상 반복되는 이유를 여러분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기본 대책이 5년마다 수립되지만 기본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평가가 부재하고 학교 폭력이 은폐되고 축소되는 학교 현실,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전문 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의해서 기본 계획이 기본 계획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은폐와 축소를 막기 위해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교원 및 학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고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여한 학교와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을 들어서 14조 1항에 전문상담교사 1인 이상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더 많은 피해를 받는 현실이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가해 학생 부모님들이 학교폭력을 대부분 외면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다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부모가 많으며 피해 학생은 대부분 한 명이고 가해 학생이 다수인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서 처리하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피해 학생을 전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 차원이라는 이유로 전학 권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학생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비가 없고 전학을 가는 과정에서 치료가 늦어지기 때문에 피해 학생은 더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을 했는데요. 피해 학생이 학교 다닐 권리를 일단 보장을 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를 피해 학생의 조치에서 권고 전학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경우 받은 처분은 교내봉사 10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학교에서 가출했다가 슈퍼에서 빵 훔치나 있는 권고 전학을 당하는 것처럼 자치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조치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의 조치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추가하였고 가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도대체 그렇다면 있는 법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교육의 모토를 MB 정권의 모토 신자유주의 교육과는 다르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고 예방은 아무리 투자가 많아도 사건이 터진 후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모토, 그리고 미래 세대를 돌보고 교육하는 건 기성세대의 의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희망이라는 모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의 근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피해 학생들과 가해 학생들에게 물으니 관심을 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면 많이 없어질 것 같다고 해서 아래의 4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없이 인력만 배치를 한다면 인력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할 수도 있고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와 전문상담교사 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학교 생활 인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전문 인력을 구성을 하고 이런 학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그 의식 자체를 높이는 부분을 제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꼼꼼하게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류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지도 능력이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대와 사대를 6년제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 수련 교사제를 실시하고 싶었습니다. 교원 자격증이 있는 자 중에 한해서 학교에서 1년 이상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를 교원의 자격으로 있는 것으로 해서 전문의 수련에 대한 그런 세칙이 있는데 이것을 초중등 교육법에 교원에 있는 부분을 넣어서 개정하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 신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교육 과정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깊은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포기하고 좌절한 아이들이 폭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게 교육 과정을 가볍게 만들어야 했고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해서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시민 육성을 위해서 의무교육 과정을 목표로 건강한 시민 육성으로 하고 이런 친사회 교육이나 감정 훈련, 성사랑 생명문화 교육을 포함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제일 만들고 싶었던 법은 트라우마 센터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경우엔 여러 가지 이유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데 이들을 치료한 트라우마 센터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이곳에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다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할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에 관련된 법안을 개정할지 법을 신설할지 고민이 들어서 이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정책에서는 전담 부서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정은혜 분께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개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고요. 도움을 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고 참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이 하고 싶은 여자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정연경입니다. 저는 반값 결혼식을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영국 시청의 관공서 결혼식 사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관공서 결혼식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법안을 입법 개정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2년 대한민국 청년들의 결혼식. 이제 현실 문제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들어가는 너무나 많은 거품들을 현실 문제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해결 방안으로 제가 제시한 관공서 결혼식을 통해서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얼마나 결혼식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2년 대한민국 청년들의 결혼식 실태입니다. 요즘 신조어로 허니문 푸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자마자 대출을 하고 전세를 구하느라 아니면 예식장 비용을 마련하느라 빚더미에 올라앉아 대출 갚느라고 월급의 일부분이 일정 부분 이자로 빠지고 이러면서 결혼하자마자 이제 가난해진다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네네. 다음 슬라이드는 총 결혼 비용을 보시겠습니다. 남자 평균 8천만 원 이상, 그리고 여자는 3천만 원 정도의 결혼 비용이 듭니다. 이 중 상당수는 전세 비용이고 또 단 하루밖에 쓰지 않는 예식장 비용에도 수천만 원이 드는 등 하루에 드는 돈이 어마어마한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결혼식 실태 조사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저렴한 예식을 할 수 있는 동문회관의 사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장 싼 뷔페가 3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인원이 4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예식 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웨딩 사업의 거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체에서는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을 해서 음료수, 꽃, 연출, 사진,
비디오 촬영조차도 하나의 그런 상품으로 판매를 해서 묶어 팔기나 끼워 팔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거품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약금의 문제를 짚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예식장은 6개월 전에 예약을 하는 게 관행입니다. 하지만 2달 전에 예식을 취소하거나 이래도 전혀 환불이 되지 않는 등 계약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케팅 비용을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는 컨셉으로 마케팅을 지나치게 많이 비용을 쏟아내서 이 자체가 웨딩 사업에 거품이 돼서 이제 신랑 신부 새 예비 부부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관공서 결혼식 입법을 위해서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일부 법률을 개정해 보았습니다. 왼편에는 현행법이 있고요. 오른편에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조 정의에는 가족 친화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예비 부부, 신혼 부부에 대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관공서 결혼식을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의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의를 기존의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과 함께 이 조항을 추가를 해서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범위를 넓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예비 부부도 함께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호의 가족 친화 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해서 마목을 앞에 슬라이드 마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혼식 지원 제도 이렇게 해서 지자체 공공시설을 활용한 예식 대행 등 이것을 추가해서 관공서 결혼식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도록 고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13조의 가족 친화 마을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조항에서 6호의 결혼식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가목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관할 공공시설 1개소 이상을 예식을 위한 대관 목적으로 개방한다. 그리고 나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결혼식 지원 및 운영 방안을 조례로 정한다 해서 구체적으로 관공서 결혼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나목은 조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허함으로써 지역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자유로하여 지역 자체의 그런 특징을 살려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모나 아니면 공개 입찰, 위탁 등을 통해서 구내식당 직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 그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주말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어떤 일종의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하여 이 입법 자체를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의 제18조에 따라서 이제 자치단체의 그런 평가 항목의 일종으로 넣어서 지자체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8조 자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추가를 해서 지자체에서 스스로 이제 자유롭게 조례를 정하고 이래서 관공서 결혼식을 실행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관공서 결혼식을 실행을 할 때 알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가능 예식 횟수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지자체는 총 244개입니다. 여기에서 토요, 일요일 하루에 2번씩 해서 244 곱하기 4 그리고 연간 52주이므로 이걸 다 곱해보면 한 해에 총 가능한 예식 횟수는 약 5만 번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국 총 혼인 건수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1년 동안 3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간 전국 총 혼인 건수의 15%를 관공서 결혼식에서 시행을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관공서 결혼식을 통해서 기존 민간 사업체들의 그런 뷔페, 3만 원 이상의 그런 비싼 뷔페에서 이제 위탁업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파격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식대를
2만 원 정도로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리고 부가 비용,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선택 사항으로 예비 부부들에게 그런 선택권을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 식대를 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4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총 예상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서 대관료나 기타 부가 비용을 합치더라도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신 비교적 저렴한 민간 동문회관과 비교를 해도 50% 이상의 그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 원리에 따른 예식장 사업체 간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해서 예식 비용의 과도한 거품을 줄이고 건전한 결혼 문화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관공서 결혼식 진행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울산 북구청이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울산에서는 자체적인 조례를 마련을 해서 관공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대회의실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개방을 해서 예식장으로 대관을 하고 하객 식사는 구내식당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이 만들어서 예식장, 뷔페, 미용실 이런 거를 한 원스텝으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청이나 이런 관공서들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차도 용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객들의 호응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식 이벤트 업체를 공모를 해서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는 1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민간 웨딩 사업체보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실용성 있는 결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은 이런 울산 북구청의 사례를 좀 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예비 부부들의 결혼식 절감을 위해서 조금 보태고 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입법을 해보았습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되게 지루하실 텐데 길게 이제 면접이 진행되면서 저는 이 당돌한 프로포즈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 프로포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화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 심사위원분들께 러브레터를 써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노량진녀가 아니라 이제 여의도녀로서 다시 거듭나고 싶다는 저의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시작하면요, 이제 프로포즈 하면은 주로 연인들이 만났을 때 그 프로포즈 뭔가 반지를 주면서 제안하는 뭐 이런 식을 생각하시는데요. 프로포즈라는 뜻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찬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을 때 뭔가 변화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찬스가 왔을 때 지금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지금 저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때가 아니라, 이때는 예비교사들만 위해서 제가 이제 뭔가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게 넘어가서 이때는 예비교사들을 위해서 이제 뭐 공부하느라 바쁘시니까 그때 제가 총대를 매가지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운동을 벌였었죠. 지금은 이제는 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제 예비교사 신분을 더 벗고 학교 현장에서 이제 교사로서 있다 보니까 이때 그 열정이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현장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육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선생님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었는데 학교 현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요, 그 교단에서는 꿈을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뭐 교사분들이나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그 주변의 학부모님들을 보면은 내 자신은 꿈은 이루어졌지만 제 주변을 이루고 있는 그 교단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 현장을 보니까 매일매일 얘들아 꿈을 가져라 막 이런 항상 강의를 하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과연 꿈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이런 문제의식에 접어들게 됐죠. 그래서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제 너무 학벌 위주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이 현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의 양극화에 넘어서 이제 서민과 부자 사이에 이렇게 교육까지 양극화가 되는 이 현실. 그다음에
예, 너무 1등만 위주로 하는 그 경쟁 사회에 저는 너무 찌들려서 아이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코가 나가잖아요. 계속해서 눌러주세요. 지금 이제 성장하기까지 보통 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을 3억 정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불행과 행복 사이에 사람들이 놓여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불행의 시간을 벌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이런 광고를 보면서 제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길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말 스펙이 성공한 사람이 그 스토리를 만드는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게 기회지만 지금도 사실 저는 이 민주당에서 노량진여가 활동을 한다 이게 언론을 타면서 악플이 늘었어요. 오히려 이걸 활동할 때는 정말 무당 상태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 애가 정치적인 정치 그 색만 입어도 굉장히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저는 노량진 활동도 정치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지금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뭔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환점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고민을 해야 될 거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다음 거 눌러주세요. 네. 이 시점에서 이제 교육과 저는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육은 저의 그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이 청년 문제, 지금 우리 현실에 있는 청년 문제 이 두 개를 좀 교집합을 찾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낸 게 제 그 입법안의 특징은 원펀치 3강냉이에요. 한 번의 그 정책으로 3가지 효과를 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펀치 3강냉이로 일명 정해봤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한 번의 펀치로 계속해서 원펀치 3강냉인데요. 무슨 효과를 누릴 수 있냐면요. 일단은 교사의 수급 문제, 지금 예비교사들 굉장히 밀려있는 상태죠. 그게 바로 청년 문제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교사의 행복까지 찾아주면서 우리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행복까지, 수업의 질까지 높여질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왔어요. 그걸로 보면 일단은 학교 현장의 문제의식을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봤더니 네, 이렇게 오이 이렇게 가려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봐야겠죠. 보니까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요. 제가 직접 이제 리포터 형식으로 나가서 취재를 해봤어요. 볼까요? 현장의 모습을 잘 봤더니 자 지금 사범대 대학 캠퍼스를 갔는데요. 작년에 66,287명 중에서 선발 인원은 구적 3,152명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자가 임용 한 해당 보는데 6만 명이 양성이 되는데 사범대가 벌써 실업자 양성소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봐봐요.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임용률이 4.7%밖에 안 된다는 굉장히 낮은 임용률을 하고 있고요. 나의 꿈을 찾아서 임용을 위해서 가지만 결국 수급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나도 실업자가 되겠구나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비교사들이 이렇게 자기 꿈을 찾아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원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네 교사들의 항상 비판받는 거 철통밥통이잖아요. 선생님 좋겠어요. 선생님은요 한번 이렇게 임용이 되면 잘리지 않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 철통밥통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역발상을 해봤어요. 오히려 요거는요 자기가 정말 교사이지만 직업으로서 교사인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가 예전에는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그냥 교대만 사대만 나오면 선생님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선생님들에게 약간 비판의 목소리가 가해지고 철통밥통이라는 말이 오히려 그 직업으로서의 교사를 가는 분들에게는 그 정년이 보장된다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족쇄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얻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제 방법론으로 한번 다가봤어요. 방법론 봤더니요. 네, 발상의 전환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 도관의 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빼면은 하나 더 눌러주세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요. 이게 속담으로는 나쁜 말이지만 오히려 역발상으로요. 도관의
그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주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물이 어떻게 고인물은 썩지만 이건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교사의 수급 인원이 빠져나가면 새로운 인원이 대처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명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서 바로 이거야 제가 유레카를 외치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는 자율 연수연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재발견하는 순간, 재충전하는 순간, 그다음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뭔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 휴식의 순간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율 연수연제를 도입을 하면 지금 현재는요, 요 형태가 아니라 학습연구전제라고 해서 좀 하나 눌러주세요. 학습연구연제라고 해서 지금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행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사는 단 500명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봤더니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 전문성도 신장됐고 이런데 단 1%의 선생님밖에 요구를 하고 있지 않고 교원평가 제도에 의해서 정말 뭐 교사 간에도 뭔가 불평등의 조건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자율 연수 연제로 다시 바꾸는 요거 또 현행으로 유지하고 자율연수연제로 도입을 하면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돈 문제가 걸리잖아요. 돈 문제. 항상 재정 문제가 문제인데요. 요거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주세요. 네, 교원 성과급의 문제점인데요. 지금 선생님들에게 교원 성과급이 제공되고 있는데 거의 요거는 교원 평가에서 A, B, C, D로 나누던가 S, A, D로 나누던가 뭐 등급을 나눠서 성과급을 제공하는데요. 그 취지는 원래 교사들의 경쟁을 유도해서 뭔가 교사의 그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했지만 요게 그 선생님들이 이 시기에는 그냥 을에 오는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연말에 오면 당연히 받는 교사 뭐 실력의 차등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200만 원 그리고 잘한 사람 한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급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원래 취지도 많지도 않고 오히려 성과급이 돈 낭비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재정을 오히려 예비교사를 뽑는 재정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명이 빠지게 될 경우 자율연수제로 빠지게 될 경우는 여기에서 뒤에서 이제 새로운 예비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빠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효과가 여기서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결과 이제는 네, 여기 현행에서는 지금 연수의 기회균등이라서 이렇게 지어지고 있지만 개정안 재연제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8년으로 한 이유는 10년에 한 번씩으로 기회를 주려고 하려면 그 전에 수급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8년, 적어도 9년째는 이게 시행이 돼서 1년 전에는 그 수급 인원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9년으로 신청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는 요 5가지로 정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교사의 매너리즘, 이게 한 교사 3년차가 되면은 많이 매너리즘에 빠지는데요. 요거를 이 철통발통이라는 요 해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보는 비판의 시선도 해결할 수 있고요. 교사에게는 내가 교사 아니고 다른 일, 이직을 경험, 다양한 기회, 또 다른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예비교사에게 요거 취업 정말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기회도 얻지 못하는 이 예비교사들에게 일자리 제공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빠져나오는 자율연제 때문에 자, 교육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희망은요, 이 교육 대통령이 이제 어느 땐가는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맨날 경제 대통령 하지만 교육이 정말 바닥에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교육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의 문제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OECD 수준 이것도 제가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 주세요. 이것도 학급당 학생 수도 너무 지금 많아서 담임 선생님 한 명이 뭐 40명 이런 사람들을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세요. 네,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를 뽑지 않고 기간제로 뽑는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단점,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유아부터 해서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전 시스템화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었고 이번 입법안을 다루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맹지연입니다. 여러분,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말 언제부터 들어보셨습니까? 네, 짧은 영상과 함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빈약한 정부 정책 때문이었고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부족 결과 정부 정책 빈약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열 14곳 중 6곳이 정원 이달됐습니다. 최근 들어 이달 상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치의학 전문대학원 재학생의 35%가 응대 출신입니다. 이어 의사 등 전문직에 비한 상대적 박탈감, 하는 일에 비해 낮은 수입, 직업 불안정을 보았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결정을 정치 논리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정책 결정에는 3분의 1 이상 이 과학기술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네, 보신 것과 같이 이공계 기피 현상은 1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고 과학기본법, 이공계 지원 특별법 등의 제정과 개정으로 정부의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많이 없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인들은 해외로 나가거나 이과 전문 대학원 그리고 로스쿨 등 이공계 취지와는 맞지 않은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공계 인재들이 제 역량을 못 펴는 것과 동시에 국가적 경쟁력의 손실로도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공계 기피 현상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도 고착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공계 전공자들이 이야기하는 이공계 진학 기피의 원인으로는 노력에 비해 낮은 수입, 전문직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직업 안정성 부족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관점은 이렇게 나타나는 원인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직에 진출하는 이공계인이 없으니 공직에 진출하는 비율을 높이자는 식의 1차원적 해결 방안에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정책들로 이공계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인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은 현재 이공계직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특화된 기술을 가진 과학기술인들이 역할이 중요했지만 현재 서비스 산업 그리고 응용 소프트 산업 등 다양한 융합 분야가 발전하면서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공계 전공자들은 전공 과목 위주의 교육만 받고 있어서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소양을 키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공계 전공자들은 세분화된 전공 과목을 수강하고 연구실에서 한정적인 주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실생활에 적용이 되지 않는 과목들은 이공계 학생들이 학습을 할 동기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습득한 지식들을 어디에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몰라서 기술직이나 연구직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공계 학생들의 80% 정도가 자신의 전공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 전공을 살려야 될지 어떤 진로로 나가야 될지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에 근거하여 저는 이공계 인재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인에게 인문계의 핵심 교과를 교육하고 융합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현 시대가 요구하는 소양을 갖춘 과학기술인을 육성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이 법의 조항은 교육에 관련된 것과 실질적인 융합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인을 양성하는 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에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학고등학교의 교과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공계 전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문성을 기르는 데는 효율적이지만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추 이공계 전공을 할 학생들이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학습,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 대학의 인문학 핵심 과목과 기업가 정신, 대인관계 등의 교육 과정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기업들이 이공계 전공자들의 직무 능력에 대해 평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공 관련 능력은 장점으로 꼽지만 그 외에 융통성, 창의성 등의 다른 기본적인 모든 소양들은 단점으로 부족하다며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은 이러한 소양들을 기르는 데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학습과 연구의 동기를 마련하게 진로 구체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공계 관련 직업을 소개하고 직무를 분석한 자료들을 제공을 하여서 대략적인 진로 방향을 잡게 하고 실제적인 사례의 소개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로를 방향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이 진로 구체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공계 전공자들은 자신의 꿈을 정하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나아가려는 학습 동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러한 교육적 노력들과 더불어 이러한 소망을 실제적으로 발휘하고 융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융합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융합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이공계 분야 간의 활발한 협동 연구와 인문학, 사회학, 예술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관리를 합니다. 또한 이공계 분야 학과가 존재하는 모든 대학과 이공계 관련 연구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융합과학기술센터를 설립을 하여서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융합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기술인이 직접 기획한 연구들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융합과학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맞게 홍보와 공간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융합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들이 과제나 연구로 그친 훌륭한 결과물들을 산업에 빠르게 적용시키고 기업과의 연계와 창업 등을 통해서 진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화 부서를 설립할 것입니다. 연구개발 사업화 부서에서는 과학기술인들의 과제와 연구 결과물들을 모두 모아서 특허 출원, 기술사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실현되었을 때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유연한 사고 그리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이공계 인재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여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나아가 인문계와 이공계를 나누어서 밥그릇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서로의 지식과 경험으로 서로를 보충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해내는 발전적인 방향도 기대해 봅니다. 결국은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이공계 인재들이 육성되고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이공계 기피 현상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만든 20대 여자 후보 정지혜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발표 순서. 요즘 학교폭력이란 말이 굉장히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학교폭력은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웬만큼 그 특별한 폭력에 대해서가 아니면 다루지도 않고요. 이것이 우리가 학교폭력과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왜 이런 학교폭력이 잘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현재 우리들이 단편적인 접근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잔혹하고 자극적인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대두되는 대책은 더 강력한 처벌과 선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도 보시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나 전학, 퇴학,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나 일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가해자의 처벌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가해 학생을 만약 다른 학교로 옮겨놓는다고 해서 그 학생이 또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피해 학생이 돌아갈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단순한 그 개인에 대해서 심리적인 치료를 하거나 일시 보호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한번 의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대응 방안으로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의 과정을 도출해 나가는 것인데, 잘못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남으로부터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짓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 법에 담았을 때는 갈등 조정 및 화해 공고란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자신이 피해 학생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자신이 직접 듣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책임과 보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피해 학생은 지금까지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었던 본인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가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처벌이라는 단순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보상이나 그런 걸 받지 못하고 소외를 당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대응 방안을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소외 현상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가해자가 직접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합의함으로 인해서 분노와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식화된 문제 해결 방식과 사고의 틀로 실질적인 중재와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절차는 먼저 학교 차원에서 교장, 교감, 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언제든지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러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 피해자의 학교 폭력 문제가 단순히 그들의 문제를 떠나서 그 지역사회와 학교의 같이 동료들이 풀어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실제로 진행되는 절차 같은 거 볼 때 같이 그 공간에 있게 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연결해서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갈등 조정과 화해 공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교사와 학생 대상으로 또래 조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평화에 대한 교육, 평소에 어떻게 갈등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 부분이 갈등 조정 및 화해 공고, 그리고 갈등 조정자를 지역사회에서 양성해낼 수 있는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연계도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률안에 넣었을 때 지금 현재 사실 2011년에 학교폭력 문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대두되고 나서부터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기획대책위원회,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대책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고 분쟁 조절이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만나게 해서 서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판결을 내리거나 혹은 피해자, 가해자 대신에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줄지에 대한 그런 처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실제로 여기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 부분을 삭제하고 그 교육청에 실제 크게 논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3인 정도의 장학관과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그 교육청 밑에 큰 단체로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그리고 갈등 조정과 적극적인 화해를 권고하고,
또 설치 기준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는 이러한 업무를 하고요. 또 의뢰 및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로 법에 담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입법과제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제 입법과제의 캐치프라이즈는 보고 공감하고 부딪혀라인데요. 건설 근로자의 현실과 어려움을 보고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법안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개선시켜라, 즉 부딪혀라가 제 캐치프라이즈입니다. 건설 근로는 저임금 노동의 대표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이 망하거나 집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을 때, 아니면 배운 기술 없이 생계가 극한으로 몰렸을 때 하는 일이 건설 근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 진정한 저는 복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보시자면 건설 근로자들에게 유일한 퇴직금인 퇴직공제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근로일수와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일수가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하여도 아무런 혜택이 없이 그런 신고를 할 때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시간을 소요하고 임금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율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저 사례를 보시면 1번 사례와 같이 다리가 다쳐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실직자에게 건설사가 이분의 이름을 올려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이분의 실업급여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처럼 10일을 일했는데도 20일간 일했으나 10일간 일했다고 축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 근로자분에게 직접 받은 서류로 만든 건데요. 이분은 실제적으로는 목수보조일로 일당 10만 원을 받았으나 이 건설사에서 직접 올린 것은 3일간 39만 원으로 약 9만 원을 과잉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근로일수와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일수 불일치 시 신고보상제도와 건설근로카드제도, 지금은 너무나 미약한 공제회의 공고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 신고보상금 제도의 골자는 실제 근로일수와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일수의 차이 혹은 임금의 불일치가 있음을 건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에 그것이 확인된 경우에 근로자의 보통 임금 3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 제도의 기반은 아까 보셨던 고용노동부가 발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사실 통지서로 바탕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신고보상금 제도가 있긴 한데요. 그것은 퇴직공제를 거짓으로 받은 분들이 그걸 신고했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신고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은 그렇게 거짓으로 받을 일보다는 축소 신고가 되어서 퇴직금의 개념인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신고보상금 제도보다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건설근로인력카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건설사, 공제회, 건설근로자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우선 건설근로자의 이름, 나이, 건강상태 등을 담고 있는 전자카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임금과 근로일수, 업무의 종류를 건설근로카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고요. 건설근로자 카드는 자신의 번호만 입력하면 퇴직공제금 액수를 알 수 있도록 정보가 게시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이것으로 건설사의 정보 누락이나 과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이로운 이점이 있습니다. 즉 이런 구조입니다. 건설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게 사업주가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에게 정보를 지원하고, 그리고 건설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권리 요구를 하게 되고, 사업주는 자기 반성과 함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용노동부와 사업주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이런 정보통신망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행정이 간소화될 것입니다. 예산은
이 제도에서 예산이 쓰이는 경우는 건설근로 인력카드 사업 시행 시 프로그램 개발과 카드 발급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비용 예측은 제가 찾아본 결과 지금 현재 건설 일용자들을 수를 파악하기가 아주 힘들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통계를 못 내고 있다고 해서 제가 못 찾아왔거든요. 거기 보시다시피 기술적인 비용 추계가 어려우므로 일단은 건설근로 인력카드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그동안 정부에서 써오던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하지 않을 것,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사업주 단체, 공제와 토론, 협력이 필요하므로 기술적인 비용 추계가 어렵습니다. 다만 2년차부터는 신규 카드 발급, 프로그램 관리만이 필요하므로 예상되는 비용이 10억 원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으로 인해서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들의 권리 강화와 복지, 그리고 투명하고 정직한 건설사의 정보 제공, 즉 편법적 행위, 예를 들면 탈세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건설 인력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으며 숙련 인력을 발굴하고 적재적소 교육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만든 법안 작용을 한 언론 보도거든요. 여기 보시면 숙련 인력 부족 규모가 8만 명에 달하고 40대 이상이 74.2%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하루 몇 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에 나가는지는 고용노동부 통계청 건설근로자 공제에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아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드리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여자 후보 박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세요? 예. 저도 지금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이 핸드폰이 손 안에 있는 세계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 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걸로 쇼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재밌는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한 대 핸드폰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흔히들 많이 쓰시는 폴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은 특별한 폴더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단어들을요, 머릿속에 좀 연상을 해보시면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게 조금 떠오르실 겁니다. 우선 시코입니다. 99%를 위한 저항, 프랑스 복지급여 시위, 빌리 엘리어트, 무상급식. 연상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앞서 말했던 그 시코와 99%를 위한 저항은 시장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빌리 엘리어트와 프랑스 복지급여는 국가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상급식은 대중의 욕구, 즉 보편적 복지를 의미합니다. 제가 주목을 한 것은 시장과 국가가 동시에 다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여전히 보편적인 복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주목을 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으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경제학자인 칼 폴라니입니다. 잘생겼죠? 칼 폴라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의 실체를 발견했다. 국가도 시장도 사회라는 실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사회겠죠. 바로 제3섹터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 있었고요. 그것이 어느 것이 힘이 강해지고 약해지냐에 따라서 작은 정부, 큰 정부 이야기들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반면에 칼 폴라니는 시민사회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시장과 국가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시민사회는 계속 규칙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죠. 이걸 호혜적 경제라고 하는데요. 저는 우선 이 개념을 하나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개념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고요. 철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몽테스키회에서 그 사상의 시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몽테스키에는 법의 정신이란 책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1세기식으로 말하면 아마 보편적 복지일 것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첨가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실현시켜 보았는데요. 과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법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조금 흔한 이야기고 사실은 많이 들으셨을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작되면서 다음과 같이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서울과 경기권에 조금 집중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형태도 보시면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나 기타형, 일자리 제공형 등 조금 다양한 형태로 있다고 생각이 되실 건데요.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사실은 지금 사회적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쪽으로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 복지라든지 노인 복지 이런 쪽으로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즉 한정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지금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 이건 사회적 기업이 국가 의존도를 이야기합니다. 기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닌데 지원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신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자립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이원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행정적인 문제 역시 지금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로 사회적 기업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을지 제가 고민했던 것은 그거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사회적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제 법은 정확히는 사회적진흥공단을 설치하여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지원들을 하자는 것인데요.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게 고용복지 및 사업기금 대출 각종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대신 사회적 기업은 납입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상품을 팝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판매 루트를 제공합니다. 바로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다시 납입금을 내고 대가로 복지, 사회 안전망을 얻게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제가 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모델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고요. 기존의 사회적 기업진흥원에서 했던 것에 영세 자영업자를 네트워크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실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를 다루기 위한 중소상공인법, 기업법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취약계층의 정의를 변경시켰습니다. 기존의 취약계층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장애인, 노인, 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고졸 미취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시킵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이와 같은 모델이 실현 가능해집니다. 취약계층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취약계층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아마 아시겠지만 리치몬드 홍대점이나 이대 앞에 이화당 같은 예를 보시면 그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생계형 시장 혹은 중소기업 시장이라고 하는 곳까지 진출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들이 또 문제는 국민연금 혜택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취약계층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자영업자의 비율은 꾸준히 하락 추세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청년 창업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30대 청년들의 자영업자 비율 변화는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영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이 제가 낸 법안이고요. 예산 부분을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2012년에 1,700억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해 10%씩 증가하는 비율을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매년 증가하게 되고 계속해서 국가 재정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립도가 커지게 되면 들어가는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립도가 안정화되는 추세가 빠르게 성장한다면 재원이 들어가는 시기도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들어가는 시기가 좀 더 빨리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고요. 내수 시장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핸드폰이 보여줬던 것 이상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법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성 후보 최유미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보는 빛이 아이들이 보는 빛과 좀 같이 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20대 여성 후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좀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나운서라는 직업 때문에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아픔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방송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그 지원서를 몇백 장씩 지원을 했었고요. 학자금 대출에 부모님 사업 연대보증 해가지고 빚만 5천을 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는 경매로 또 집이 넘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말 그대로 삼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국가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 낳아서 교육하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조금은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빈입니다. 소식입니다. 국회의원을 본회의를 열어 만 4세와 5세 미취학 아동들의 공교육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유아학교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으로 취약전 아동의 우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0세부터 만 3세까지의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만 4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은 새로운 유아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이로써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도 늘게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지금 유아학교법을 발의한 민주화당 최유미 의원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미 의원 나와주시죠. 네, 나왔습니다. 네, 조금 예쁘게 봐주세요. 너무 제가 주눅이 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앞에서 뉴스로 제가 유아학교법을 왜 발의하고 싶은지 압축해서 뉴스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목차는 왜 유아학교가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바뀌는지 제 입법 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다음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y? 왜 유아학교가 필요한가?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노란색이 만 5세 아동이 유치원에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비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은 34.3%에 불과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56.4%, 그리고 전체 만 5세 아동들이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비중이 90.7%나 됩니다. 이 말씀은 10명 중에 9명이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 그리고 보육시설에 아이들에 대한 니즈를 부모들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이들마다 편차가 굉장히 다릅니다. 경기도에 있는 시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국공립 유치원의 10배가 넘는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 상한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각기 다른 교육의 출발선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됩니다. 교육 기회가 다르면 사회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계속 이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유아학교, 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아학교인가? 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만 5세 아동들이 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뭐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아이는 보건복지부 장관 관할로 처리가 되고요. 어떤 아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관할로 조치가 됩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월 6일
일원화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행정체계를 만약에 일원화로 시킨다면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왜 유아학교인가?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반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엄청 낮은 하위 국가지만 그 나라에서조차 유아 공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 5세 유아학교가 이미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만 2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간단합니다. 출생부터 만 3세까지는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관할 소속을 두고요. 만 4세와 5세 아동들은 유아학교, 공교육을 받게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먼저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원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부산에서 일본 사람들이 체류할 당시 그 일본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학교라는 명칭을 붙이고 싶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의 큰 틀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 4, 5세 무상교육하자. 유아교육의 일원화를 해서 교사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자. 마지막, 국공립 유아학교를 증대시키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 개수가 한 5천여 개가 좀 넘는다, 6천여 개가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는 4,700여 개라고 합니다. 이 학교도 클래스가 반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유아학교는 국공립 유아학교를 증대하는 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있는 초등학교 안에 그 교실을 늘리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좀 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사립학교처럼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서 유아들이 유아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좀 연결해서 같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네. 첫 번째로 아이들의 교육의 출발선이 같아지게 됩니다.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사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0세부터 만 3세까지 가르치는 그 보육교사들은 그 아이들 발달 연령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유아들은 만 4세, 5세 아이들만 그 유치원 교사가 교육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교육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지금 편차가 큰 그 교육비를 유아 공교육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공립 유치원이 비용은 낮은데 교육의 서비스 질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저희 그 후보자분 중에 한 분이 종로구청 어린이집에 신청을 했는데요. 대기번호가 8,500번 받으셨대요. 네. 8,500번을 받으셨대요. 근데 사실상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교육, 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냈다고 합니다. 마지막,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원화됐던 것이 일원화로 되면서 각자 그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현장에 있는 교사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2010년 유아교육과정 개정안이 2010년에 나왔대요. 그런데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누리과정이 나와서 그 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과정들이 다 없어진대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또 시행될 만 3, 4세 아동들에 대한 누리과정 역시 선생님들은 또 다시 숙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요. 임용고시를 봐서 그 공무원 임금을 받고 있는 병설 유치원 교사들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본 선생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힘들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아학교는요, 유아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아학교는요,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초구청, 송파구청에서는요, 6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셔놓고 기저귀 가는 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교육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아학교는요,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전 연령 계층이 아우러서 인식을 함께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게 유아학교법은 우리가 추진해야 할 1순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바로 진행할게요. 예, 저는 생활동반자 가족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준비한 김영지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 법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친구들,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만나면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집 하나 지어서 한번 같이 살까?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처 모여가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가족을 꿈꾸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정상가족의 한계를 탈피해보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의 감성이 담겨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어려서부터 전 정상가족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 부부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이 정상일까? 대체 우리가 말하는 정상가족은 무엇일까? 다양한 가족은 왜 인정하지 않는 걸까? 이런 좀 거칠면서 솔직한 감성에서 이런 청년 문제들을 관통하면서 이제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오르는 등록금과 만성적인 청년 실업이 실제 우리들을 자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문제죠. 네, 저희가 3포 세대라고 불리잖아요. 연애를, 결혼을,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시대와 불안의 시대에서 실질적 의미에서 가족 구성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이라는 정상 가족 제도로만 편입시키는 것이 과연 대안이고 방안일까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현재 각자의 가족 상황과 계급적 기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거나 독립되거나 혹은 고립되고 있습니다. 또 IMF 때 가장이 처참히 무너진 것을 봤고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다양하고 대안적인 가족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게 공동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부모, 독신자, 비혼형, 동성 커플, 공동체 가족이나 동거노인 등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결혼 제도 밖 생활 공동체들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2010년 통계로 24%에서 그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19%였고 2030년에는 2인 이하 가구가 45%에 이를 거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론이 아닌 다른 가족의 형태는 법의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만을 인정하는 법과 제도는 각종 사회 정책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다양한 가구의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지도 않고 있는 이제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러 방면에서 이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령의 동거 노인들이 자녀들의 반대로 인해서 상속이나 재산상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동성 커플들의 의료 결정권 문제, 오랜 동반자적 친구 관계에서 주택법 관련한 문제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차별받고 있는 가족들이 실제로도 있고 결국에는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가구의 형태의 출현은 전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 밖 생활 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인데요. 시민연대 협약이라는 팍스법을 1999년부터 시행 중인데 이게 바로 동거인에게도 결혼한 사람과 마찬가지인 같은 법적 지위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제도 10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초반에는 이제 동성 커플이 위주였다면 지금은 이성 커플의 등록률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래서 지금은 법률론과 시민연대 협약이 4대 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으로서 이제 세금이나 육아, 의료 전반에 대해서 보장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독일의 생활동반자법,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동반자 등록법 등 약 30여 개의 국가에서 다양한 가구를 실제로 법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생활동반자법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았는데요. 헌법 제10조와 36조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이런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자기 결정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미 결혼 제도 밖 가족은 경제적 불이익이나 도덕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체가 이미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법은 실체에 따라서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지금의 법은 법률론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가구의 형태들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족을 구성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들은 가족을 강화하느냐 벗어나느냐의 그런 단순한 프레임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도 다양한 제도적 보호와 혜택을 보장해야 할 것이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권리의 개념으로 저는 이제 생활동반자라는 단어를 도입했는데요. 현재 독일의 생활동반자 등록법에서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법률안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정책에 의한 보호원 및 지원, 이 양식으로는 이제 만 19세 이상이고, 그리고 소정의 양식을 내야 한다. 그리고 성립 요건으로는 다른 배우자가 있거나 다른 생활 동반자가 있을 경우에는 금지하고, 이것을 나라에 신고를 해서 성립시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동거와 부양, 협조의 의무를 가지며 경제 재산상으로는 생활 동반자 재산 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리고 해소는 일방 의사 표시와 협의, 사망에 의한 해소로 가능한다. 이렇게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아직 고민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법이 절대로 정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고민되는 부분까지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일방의 해소 부분이랑 재산상 효력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일반 호민법과 좀 다르기 때문에 고민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보자면, 지금 생활 동반자 관계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제가 논외로 한 것이 있었는데, 자녀와의 관계까지 간다면 다시 정상 가족의 그런 프레임으로 갇힐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둘의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된 후에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법이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선택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1인 가구가 늘어날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서적 공간과 유대와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이런 동반자적 관계를 나라에서도 이해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일단 먼저 법적으로 승인을 하고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가족 개념을 확장하는 것을 통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은 가치와 철학과 장기적인 고민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선택지를 넓혀줌으로써 결국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법안을 고민할 수 있는 감성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가족의 모순과 청년들이 정상 가족으로 편입하기 힘든 점, 그리고 여성으로서 비혼에 대한 감수성 등을 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과감하게 던져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프레임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무역 및 공정무역 상품, 친환경 생산품 및 그 밖에 사회적 장려가 필요한 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법률을 발의하고자 하는 이세희입니다. 우선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0년색 원곡 한 그루로 고작 A4 용지 4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선 하루 1달러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13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역은 세계 교역 규모의 0.01%에 해당하는데요. 다국적 기업이 생산과 유통, 가격까지 결정하는 왜곡된 무역 구조 속에서 개발도상국이 얻는 이익의 비율을 단 1%만 올려도 세계 1억 2,800여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불공정 거래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료 생산자가 공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지금 1월 30일자 한겨레 신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약속 취소에도 우리밀 농가는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국가 역시 WTO 등의 무역협정으로 자국 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조 정책 등을 시행할 수 없고 이것은 앞으로 더 심화될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착한 소비를 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법안을 만들고자 할 때 사실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국가가 착한 상품의 가격을 그러니까 일반 상품과 비슷하게 할 수 없다면 그런 정책은 있으나 마나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는데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학교에 있는 그 카페에 가서 그 다음 장면이요. 예, 지금 보시면 약 7배에서 20배 정도의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다음에 보면은 이런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찍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 그 학교 그 우리밀 농가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빵값을 약 30% 가까이 내려서 지금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로 인해서 이제 구매량이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지금 약간의 모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도 풀 수 없고 풀려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 문제였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이들도 있고요. 이러한 노력은 소비가 늘어날 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장려 상품에 대한 선정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장려 상품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며 세금 환급 카드를 도입하여 세금을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장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조성하고 구매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 걸까요?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그동안 우리의 소비가 주는 만족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외부 편익만큼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공받는 외부 편익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의 경우에는 개발 원조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억제되고 소비자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질 보호와 토양 침식 방지, 생물의 다양성 보존 등을 위해 기여할 수 있으며 농약으로부터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부터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연금보험을 안정화시키고 또 복지 비용을 감소시키며 범죄 등 사회적 비용과 감소시키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기타 사회적 장려가 필요한 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미혼모를 고용한 기업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게 하거나 가족 친화적 기업을 인증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아니면 저칼로리 식품의 경우에 비만을 낮추고 의료보험 지출을 낮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장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대중교통에도 이런 장려를 통해서 환경오염 감소에 그런 외부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텍스백 카드를 제안을 했고요. 이런 텍스백 카드를 통해서 사회적 장려가 필요한 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대기업의 규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우리 경제의 다원성을 위해 다양한 경제 주체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세원 파악에 도움이 되어 국가 재정 여건을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비자의 인식 변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국제 위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99%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10년간의 민주정부를 운영한 경험을 가진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까, 시민사회와 정당이 결합하여 새롭게 태어난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리고 젊은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당으로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가장 적절한 답은 공정무역상품, 친환경 상품, 기타 사회적 장려가 필요한 상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정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노력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조영진입니다. 저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생활지원 특별법에 관련해서 청년희망재단을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법명을 일명 백진이법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하이킥에서 현대 청년들의 시대상으로 대표되는 백진이라는 등장인물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화면 클릭. 네, 그게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자동 재생을 해놨어야 되는데 안 되나 보다. 죄송합니다. 소리. 네, 이건 지금 하이킥에서 방영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지금 현재 88만 원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로 나오는 백진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법을 백진이법이라고 일명 지어보았고요. 지금 청년들이 쉬고 있다? 이거 제가 통계를 준비했는데요. 현재 청년 실업률이 8%로 전체 실업률의 2배, 40세 이상 실업률의 3.5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구직 중인 청년들에 한한 것으로 실제 취업 준비자와 구직 담념자를 포함하면 실질 실업률은 16.7%, 체감 실업률은 2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계가 요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청년층 시어스 인구에 대한 것입니다. 시어스 인구는 큰 질병이나 장애가 없으나 퇴직 등으로 지난 1주간 쉬는 상태인 사람을 조사한 통계인데요. 이들은 대부분 졸업 후에 구직에 실패한 취업 포기자로 통계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계는요, 취업 무경험 실업자입니다. 그리고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43,000명으로 구직 중인 자들이 대부분 실업에 실패하고 있다는 통계 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먹고 살기 참 힘들다. 아르바이트나 해야지 취업은 무슨. 대부분이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90% 이상 아르바이트와 구직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다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청년 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부분인데 이게 청년 실업 문제의 지금 거의 절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에서 첫 취업을 할 때까지 취업교육과 생활비 대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네, 이게 바로 청년고용 촉진 및 생활지원 특별법입니다. 일명 백진이 법이고요. 이 법은 미취업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좀 정의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구직활동 자금은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취업 후 상환 구직활동자금. 앞에서 설명했던 구직활동자금에 대해서 대출 후 원리금을 소득 발생 후에 개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신용보증인데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채무를 구직활동자금 대출기금 부담금으로 보증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미취업 청년은요, 제가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180일 이상 재직 경력이 없고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인 사람을 미취업 청년이라고 칭해보았습니다. 구직활동자금 지원 대상은 미취업 청년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 등은 예외로 한다. 제가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 등을 예외로 하는 내용을 넣은 이유는요. 만약 180일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고용이나 간접 고용, 특수형 고용 형태의 아르바이트식의 노동은 제외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제4조, 활동자금의 범위는 구직활동에 따른 교육비와 교재 구입비와 기타 생활자금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당해년 최저 생계비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한국청년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네, 구직활동자금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청년희망재단에서 하는 일은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직활동 자금의 지원에 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 근로사업과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위탁받은 구직 자금을 관리하며 재단의 설립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타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재단으로 정한 이유도요,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익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단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 출연금을 교부받고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의 무상대부가 가능하며 기부금 모집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서 이익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는 정부에서도 보전이 가능하도록 재원을 조성해보자 하였습니다. 네, 대출 개정인데요.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한 구직활동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 계정을 조성하고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그 다음에 매각 대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네, 이거 제가 그 대출 계정 설치에 관해서는요, 학자금 대출 계정 설치와 유사하게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데 채권 매각 대금, 정부 출연금, 공공기관의 보유 주식, 대출 계정 회수금, 이자 수익금, 운용 수익금, 기부금 등 그리고 회계연도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직접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진이 나이 20대, 직업은 무직, 취직 경력이 없고 구직 의사가 있는 학생입니다. 네, 일단 한국청년희망재단을 만들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요.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활동 자금 신청 자격과 대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걸 역시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신청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신청 기준은 180일 이상 재직 경력이 없는 자, 즉 첫 고용이 발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은 재단이 권고하는 취업 프로그램과 자격 시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출 내용은요, 지원 이후로 최장 5년 동안 가능하고요. 대출 한도는 최대 3천만 원. 이거는 당해년 최저 생계비에서 5년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자는 교육 실적 및 소득 수준별 감면 또는 무이자로 대부가 가능하고요. 상환 방법은 상환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개시된 다음부터 전해까지 상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인터넷 뱅킹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내용이었고요. 공인인증서까지 발급이 돼서 자기의 신청 요건과 대상이 포함이 되면요. 구직활동 자금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증빙서류는 재단의 요구와 통보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기본 서류는 대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고요. 기타 필요시 혹은 해당자, 즉 이제 이자 감면이나 무이자 혜택을 받으실 분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 심사 및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요. OK 사인이 나면 약정 체결 및 구직활동 자금이 대출 실행이 됩니다. 완료?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대출을 받았으니 그만한 이 재단의 목적에 대해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나에게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 그곳에서 일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데 청년 구직 자금을 대출한 사람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청년희망 고용교육과 취업 자격증 교육을 이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구직활동을 증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고 이자 감면도 받자. 본 재단의 목적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 조기 취업이 되거나 자격증 취득 등 우수한 성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에게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합니다. 여기서 조기 취업은요. 첫 직장의 발생 시기가 6개월 이하인 자인데요. 그 기준은 지금 평균 첫 취업의 소요기간이 11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학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로 정해야겠다고 제가 임의적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백진이 법과 내일을 꿈꾸다. 학교가 아닌 곳에서 무료로 공부를 하고 진로 상담을 통해서 청년 인턴과 청년 공공근로에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알바는 이제 안녕, 첫 직장의 로망. 이제 눈치 보면서 살던 백진이가 취업해서 당당하게 사는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청년 고용 촉진 및 생활지원특별법 제정안의 한국청년희망재단에 관한 발표를 마칩니다.